6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 북한이 군사 도발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죠. 하지만 잠시 후에 열릴 정부 행사도 규모를 줄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대목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쉽진 않지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네요. 네, 여건을 기다리지만 않고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고요. 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21대 국회 역할도 주문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에 신 반장이 발제 때 관련한 내용을 좀 소개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좀 들어보고요. 그나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던진 시한이 오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요.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고 반장이 주말 새 계속 네. 일을 하는 것 같던데 최 반장 아니고요? 둘 다 일을 그래요? 하긴 하는 네, 것 같던데 네, 네. 아무튼 진전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민주당과 이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마지막 회동도 했는데 네. 법사위원장 네.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통합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에서 아주 저희 회의 시간 동안에 속보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네. 정치부회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네.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도 얘기해봤지만요.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북한은 연일 군사행동을 시사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기념식은 지금이 5시 6분인데요. 잠시 뒤인 5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7천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기념일에는 그래, 우리 그때처럼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는 법인데 북한은 의도적으로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6.15를 아예 없던 일 취급했습니다. 대신 끝장을 볼 때까지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된다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그 어떤 오그랑수로도 우리의 신성한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북남 관계 총파산을 불러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뭐든 맞잡아야 박수라도 치는 법이죠. 우리 정부는 잠시 뒤 5시 반부터 시작하는 20주년 기념식을 급하게 축소했습니다. 식순도 줄이고 시간도 줄였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 민주당이 주최한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6.15 정신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대화 협력은 남과 북 쌍방에게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6.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입니다.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통신선 차단, 통일전선부장 담화, 그리고 다시 군사보복에 나서겠다는 김여정의 최후 통첩까지 갈수록 위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도대체 왜 소위 삐라에 화가 난 건 알겠지만 솔직히 매년 있는 일인데다 청와대까지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을 계속 꼬투리 잡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던 간에 갈등을 고조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입니다. 외부에 적을 만들어 불만을 해소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친다. 이 계획을 실천하는데 이만한 전략이 없는 것이죠. 자, 김여정 부부장은 협박이라고 오산하지 말라, 군의 다음 행동을 넘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북한군으로서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한 대로 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든지 과거 연평도 포격처럼 NLL과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요. 가장 극단적인 건 ICBM 시험 발사하는 등 전략무기 활동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이 없앴던 GP를 다시 세우거나 9.19 군사합의 무효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철거했던 GP를 다시 재구축하거나 또는 공동경비구역에 중화기를 반입한다든지 또는 해안포를 지금 봉인돼 있던 것을 개방해서 해안포를 작동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군사합의서를 무효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평양냉면도 순환입니다. 고반장이 참 좋아하는 음식이고 저도 슬슬 그 특유의 밍밍함에 빠져들고 있던 중이었는데 평화의 상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갈등과 비난의 소재로 전락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네, 냉면 논쟁을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옥류관 주방장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좀 순화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국수를 먹을 땐 묘사를 떨고 돌아가 전혀 한 일이 없다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하다하다 주방장까지 동원한 건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이 평양냉면이 가진 함의를 잘 꿰뚫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은 북한 달래기에 통합당은 강경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소속한 재개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자중자애하고 남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협적 대북 유화 정책이 파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예 대북 특사를 보내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예 내가 갈 수 있다며 특사를 자처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난과 협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 대통령의 침묵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측 평양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십시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네, 살짝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요. 네, 아무튼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청와대는 남북 모두가 모든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선은 문 대통령의 입에 쏠리는데요. 그간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해온 문 대통령의 잠시 뒤 열릴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직접 메시지를 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속보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 6.15 정신 기억해야, 북 서리빨 치는 보복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상당히 많은 속보가 들어왔죠. 이제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좀 발언이 이어졌고요. 오늘이 이제 6.15 20주년인데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차분한 상황에서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행사가 있었고요. 공식 행사는 5시 반에 시작이 될 텐데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뤄보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남북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면서도 이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또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흔들릴지언정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렵게 넘어선 이 지금의 남북 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라면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문 대통령은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도 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남북 관계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모두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점을 얘기했고요. 시간이 걸려도 대화의 끈을 유지해라.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아무튼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뢰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통합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다라는 그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가운데 가능한 건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한반도 종정선언 촉구 결의안을 오늘 발의했는데요. 김태현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서른 최고위원은 대북 특사 카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통합당은 북한이 도를 지나쳤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옥류관 주방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막말까지 하고 나선 데 대해서 대화만 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도부회의에서는 독재 국가인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각 당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 6.15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두 정상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할 일을 충실히 이해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참 협박적인 언사를 갖다가 내뱉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대남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서 대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천명해 주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여야 당대표 발언 들어봤는데 정말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나저나 아까 누가 얘기했죠? 대북 특사 얘기, 조반장 얘기 중에 잠깐 나왔는데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빨리 대북 특사를 보내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전 의원은 우선 이 현 상황을 통신선도 단절,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풀어서는 어렵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야 한다.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재선이 멀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기가 가장 잘한 이 대북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대북 특사 얘기가 또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특사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예 그냥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도 관련 네.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이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남조선 것들과 결별, 운운하는 발언은 너무 나갔다. 그런 긴장 조성이 현 시기 남북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급박한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과 북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다.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긴급 회동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여력이 있느냐도 관심거리긴 하지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먼 나라 일에 직접 관여를 안 하겠다느니 뭐 그런 발언을 또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딱 우리나라를 뭐 지칭해서 한 발언은 아닙니다만. 근데 오늘 그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갑자기 불거졌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나이가 74인데요. 마침 어제가 또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US 밀리터리 아카데미잖아요. 혹시 네. 다르게 부르는 명칭 아시죠? 아니.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예. 네. 네. 다르게 그 지역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웨스트 포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아시네요. 이 네. 뉴욕주에 있는 그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미 육사를 찾아서 이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한 자리에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목격이 된 거였는데요. 이 축사가 끝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이제 내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준비한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여주시면요. 저게 이제 축사가 끝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요. 또 연설 중에는 발음이 잘 안 되는 듯한 말을 뭐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뭐 예를 들고 뭐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증상이 있는 것 아니냐,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단이 좀 길고 가팔랐다면서 이 가짜 뉴스만 즐거울 뿐이다라며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6.15 공동선언 이제 20주년 기념식이 뭐 5시 반부터 뭐 이제 시작은 될 텐데요. 뭐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 관련 속보가 저희 회의 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반장이 좀 잘 좀 체크해 주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발제는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6.15 20주년 문 대통령 남북이 돌파구 찾아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6.15 공동선언 못지않게요. 오늘 아주 국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부회의 중간에 속보를 많이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아무런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결국은 법사위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고한 대로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본회의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만남은 설레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시고 또 유연한 분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국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허니문은 잠시뿐이었을까? 법을 지켜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과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통합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만나서 알아야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배정을? 지금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은 우리 민주당보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이렇게 연일 신경전만 벌이는 이들은 대한민국 여야 원내대표입니다.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최전선에서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위해 21대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들. 대한민국 여야 원내대표의 3일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돌연 상임위원장 선거를 연기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황한 기색도 역력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3일의 말미를 준 게 아니라 결정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24시간이 지났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밑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두 원내대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년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자처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원내 대변인이 등판합니다. 발목 잡은 것은 민주당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국회는 진작에 순조로이 시작됐습니다. 원내 부대표단도 비공개 회의를 가집니다. 당내에서는 법사위는 포기하고 알짜배기 상임위를 더 받아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최후의 보루라며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그런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국회의장은 두 원내대표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합의에 오란 숙제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급하게 의장실로 들어갑니다. 마감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숙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만한 안은 없다. 선택만 남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국민들께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의장이 말미를 준 여야 원내대표의 3일 이렇게 끝납니다. 예정된 오후 2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오후 6시로 늦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대 3일,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은 잠시 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사흘 전 약속한 대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자, 관건은 어디까지 표결을 할 거냐였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법사위와 기재위, 산자위, 그리고 외통위, 복지위, 그리고 국방위 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상임위원장 선출은 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반박합니다. 자, 원대의 3일 이후 오늘 또 긴 하루를 보내는 두 원대의 주장인데요. 가정의 가족분들 누구의 말에 좀 더 공감이 되시는지요? 이제 더는 미래통합당의 몽리를 봐줄 수 없습니다.
전국 현재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강제 배정과 위원장 일방 선정은 두고 헌정사의 불명예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집권 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탈선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법사위 등 6개 위원장 우선 선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29분이네요. 그러니까 약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가 현재 6시로 예정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속보를 반영을 했지만 지금 최대 6개 상임위에 대해서 표결을 붙일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개 상임위에 대해서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를 뭐 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대 6개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신 반장, 어느 상임위가 지금 표결에 붙이게 돼 있는 일단 거죠? 지금 상황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오후 6시에 이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장 표결 붙이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후에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선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현재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의 선출건을 안건으로 공고했습니다. 막판에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 6개 상임위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자행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1대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재헌국회 이래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 독재 그 자체입니다. 특히나 주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왕이라는 자리는 민생을 살리는 선정으로 보장이 된다는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의 글을 인용해서 백성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게 정도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시 주권을 위임했을 뿐이라면서 내일이라도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회의장이 사흘의 시간을 더 준 만큼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해찬 대표는 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회를 발목 잡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반면 통합당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죠. 특히나 자신들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2008년 17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81석밖에 안 됐지만 법사위를 줬고 의석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여당이 법사위를 요구하는 게요. 법안 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다면서요? 네, 통합당은요. 어차피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의석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르면 1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져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법사위 소관 부서인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며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법사위가 주로 관장할 때가 법원과 검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법원과 검찰을 꼭 거대 여당이 장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힘의 논리로다가 모든 걸 밀어붙여 버릴 것 같으면은
그래가지고서는 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이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지금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군요. 지금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요. 그 신반장, 오늘 여야 초선 의원들이요 일제히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지고 국회의장을 찾아서 항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모두 당내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당내 최대 계파인 셈인데요. 각각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를 했는데 역시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 반면에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균형 장치를 가져간다면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통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반드시 상임위 구성하고 국회가 준법 국회가 되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원 구성을 해서 출범시켜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간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통과되면은 여야 양당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수호자로서 국회의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6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고 현재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아까 뭐 신혜원 반장이 법사위 6개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당초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제안을 했던 게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였잖아요. 그 가운데 민주당 몫인 6개, 법사위를 포함 6개를 먼저 이제 뭐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론을 낸 것 같은데 법사위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기재위와 산자위 그리고 중기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 처리가 좀 뭐 염두에 둔 위원장 선출로 보이고요. 그리고 복지위원장 역시 뭐 민주당 몫으로 해서 선출을 하겠다는 건데 뭐 역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현안과 관련한 상임위원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통위와 국방위 원장 역시 이제 민주당 몫이라고 해서 이제 선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역시나 뭐 앞서 이제 청와대 발표에서 봤겠지만 현재 워낙 뭐 외교 안보 이슈냐 북한 관련 이슈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 이제 민주당 몫으로 선출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6개 상임위를 고른데 다 의미가 있군요. 네, 각각의 이제 현안과 그렇죠? 관련된 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신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기로 했고요. 대신 이제 본회의가 시작을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항의를 한 다음에 퇴장할 예정입니다. 네. 자, 뭐 일단 알짜 상임위로 꼽혔던 예결위 등등은 빠졌네요. 일단 뭐 나중에 뭐 다음 뭐 야당과의 협상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요. 야권 공조 관련해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회동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조만간 만남을 가질 거란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또 김 위원장 입장에선 주도층으로서의 그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또 안 대표 입장에선 대선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발편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화를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즉 당장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으려면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계에 진출할 때 초기에는 이제 멘토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사이가 벌어졌는데 서로 간에 쌓였던 그런 앙금을 푸는 일이 좀 필요한데 그게 뭐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좀 지켜봅시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원구성 협상 결렬, 법사위 등 6개 우선 선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놓고 적격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이 최근에 쓴 칼럼 내용도 오늘 상당히 논란이 커졌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주장하며 내놓은 논리입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도입한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만든 이 제도가 이렇게 사용될 줄은 아마 문 전 총장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이분이 문제가 될 줄도 몰랐을 듯합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입니다. 수사심의 개최를 앞두고 삼성과 양 위원장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 위원장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 면죄부를 줬던 대법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양 위원장의 소신에 따른 예고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원에서 그런 재판을 하는 사유로서 무슨 경제 발전에 기여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고려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칼럼까지 냈습니다.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 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입니다. 양 위원장이 보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성명 발표가 마땅치 않았던 싶습니다. 굳이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주장입니다. 기업주가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최종적 판단을 뒤엎지는 못한다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당시 대법관 11명 가운데 6명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6명의 이름을 좀 살펴볼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 전 대법관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변호하려다가 정관예우 논란 끝에 사임했습니다. 양 위원장이 말한 최종적 판단을 내린 분들입니다. 양 위원장은 칼럼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혹여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자식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전직 대법관의 말씀이니 그러려니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사과를 한 건 에버랜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최서원 씨 뇌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비상식적 합병.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타기인 거죠. 네. 마치 이 기사만 읽으면 아버지 건 때문에 아들이 사과했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타기가 아니라요. 사실 법이라는 게 법 절차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 기술이죠. 사실은 그 진실이 뭔지 사실관계가 뭔지를 파헤쳐서 그걸 입증하는 기술인데, 근데 이걸 뒤바뀌어 버리면요, 진실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바꾸는데도 쓰일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양창수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의 원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고교 동창입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입니다.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과 친분,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기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나서서 양창수 위원장 기피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양창수 위원장 문제가 수사심의위원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신뢰가 걸린 만큼 검찰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심의위원회. 양 위원장이 끝까지 버티고 검찰도 손을 놓는다면 정말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격필살, 총알 한 발을 장전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제게 남아있는 탄원의 한 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쏠 거냐를 지금 중국하고 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당권에 도전하느냐 마느냐 차기 대선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이 한 발에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당연히 수일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에 맞서 싸우려면 합종연행,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가 애매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게 다른 주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미 당권 도전을 결심한 이상 나중에 힘을 합치더라도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제가 모든 이제 대선 주자들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차기 정권의 주요한 과제가 뭐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뭔지, 이런 것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당대표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게 충실하게 좀 할 생각입니다. 대세론을 등에 업은 이낙연 의원 측은 실탄이 많아서일까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당대표 임기를 10개월 동안만 수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대선 주자가 대선이나 당권 도전을 포기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느냐며 되려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7개월이든 2년이든 단합된 힘으로 무엇을 이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오늘 24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장외 인사들도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전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내에 상당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정 총리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오는 2020년 차기 대선을 향한 초침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양창수 공정성 논란, 회피도 깊이도 없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국회 상황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회의장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6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장이 입장한다든지 좀 움직임이 있으면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기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지금 논란이 한창 불거진 상황이고요. 이제 조 반장이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잖아요. 네,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요, 이 양 위원장이 이걸 맡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막 대검에서 이 수사심의 소집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심의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기피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론 추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면은 기피 신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 반장? 일단 이 수사심의 규정에 따르면요,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회가 꾸려져야지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누가 맡을지 정해지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 좀 먼저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지금 그 당권 도전을 놓고서 가열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친문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맞아요? 네, 일단 PK 친문이 이낙연 의원을 돕기로 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김부겸 전 의원을 지원 사격하기로 했다. 이런저런 기사들이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뽑혔던 2년 전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친문이 분열한다, 친노 대 친문의 대결이다, 이런 각종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당권 주자들끼리의 이 나름의 선의의 경쟁을 분열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 모두 자신의 지지세를 이 선의의 경쟁으로 넓혀가는 과정일 뿐인데 이걸 분열로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겁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속보로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럼 좀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자, 아까 그 6시에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일단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저희가 아까 이제 속보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 뭐 윤곽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국회의장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적어서 내는 거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 이제 뭐 법사위원장 뽑습니다라고 하면 뭐 이상복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네. 적어내는 건데 네. 이제 사실상 적어내긴 하지만 각 당에서 내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초 법사위원장에는 좀 법조인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는요 4선의 윤호중 의원을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위원장에는 3선의 윤후덕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외통위원장에는 5선의 송영길 의원 그리고 국방위원장에는 이 3선의 민홍철 그리고 산자중기위원장에는 3선의 이하경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의 한정혜 의원이 지금 민주당 몫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핫하다고 하는 법사위원장으로는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일단 내정이 됐군요. 좋습니다. 뭐 다 6시부터 만약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요, 저희가 국회 현장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좀 얘기를 이어갈게요, 고반장. 일부에서는요, 아까 저 분열의 시각으로만 보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김부겸 또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건 이제 이낙연 의원과 네. 또 김부겸 전 의원의 정치적 배경 지역이 호남과 영남으로 각각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대선 경선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대선 주자급 이 후보들이 당권에 도전할 뜻을 내비치다 보니 뭐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민주당 안팎에선 영남 후보 필승론을 주장하는 주장도 일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영남 후보로 이 영남표를 끌어와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요. 자,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이런 구시대적인 지역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지역 대결 구도로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과 부추김에 단호히 통합의 정체성으로 맞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수차례 강조를 해왔는데요. 자, 김부겸 전 의원 입장에서도 지역 구도로 경선을 치르는 건 맞지 않는 옷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장외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또 한 명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을 오는 18일 전원 합의체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을 하는데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 회의를 통해서 전원 합의체로 넘기게 됩니다. 이 지사의 경우는 첫 번째 경우인데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 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 합의체 선고 기일인 다음 달 16일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는다면 2-3달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들 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튼 그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으니까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이 낸 위헌 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 산고유예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도 중단이 됩니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이 임기 중에 시간을 벌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금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 대법원이 최서원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명한 이름이죠. 그전에 이제 최순실로 불렸고요. 최서원 씨에 대해서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다음 달 12일까지 2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최 씨한테 했죠? 네, 옥중에 있는 이 최소원 씨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벌금 200억 원 내라 이렇게 납부를 요청하는 명령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된 최 씨의 재산이 개인 소유였던 미승 빌딩 매각 대금 78억 원이 전부인데요. 이 돈은 이미 법원에 공탁금으로 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징금 63억 원을 제하고 나면 15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미 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최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산 내역을 파악해서 강제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숨긴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00억을 다 좀 추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긴 게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워낙 이미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200억 원까지 될 거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최 씨가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노역형을 택한다면 하루 환산액이 1,800만 원이 됩니다. 말 그대로 황제 노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최 씨로서는 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1,800만 원이요. 네, 200억 원이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창수 공정성 논란, 회피도 깊이도 없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7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수도권 지역 발생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발 확산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 가운데 고령층 환자도 급증하고 있고요. 헬스장 전염 사례까지 나와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37명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30명대입니다만 안심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경기도 8명,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 지역 발생 환자가 모두 22명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의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발 감염이 춘천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방금 박능우 장관이 말한 대로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이 N차 전파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인 요양원 등 고령층 전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의 경우에는 누적 확진 환자가 19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자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중고령층, 중증 환자 증가로 치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우려됩니다.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헬스장 등 운동시설에서의 전염 사례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운동시설을 방문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서울 중랑구에서 헬스장 2곳이 문제가 됐는데요. 중랑구에서 1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두 환자가 각각 면목동과 묵동에 있는 헬스장을 방문한 겁니다. 면목동 헬스장은 245명이 확진 환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묵동 헬스장은 확진 환자가 있던 시각 20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묵동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확진 환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묵동 헬스장에선 12일과 13일 연달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당산동의 헬스장, 또 양평동의 에어로빅 교습시설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심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2일 저녁에도 에어로빅 교습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내 운동시설의 위험성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는데요.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면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헬스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태가 어떤지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개인 트레이너 직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50% 정도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입장할 때는 착용을 했다가 운동하실 때는 복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편인가요? 처음에 입장하실 때 말씀을 다 드리긴 하는데 운동하시면서 좀 답답한지 복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할 일도 있고 뭐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헬스장뿐만 아니죠.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잘못 쓰거나 아예 쓰지 않고 있는 경우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지하철을 잠깐 이용했는데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통화를 하거나 또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사람들 꽤 보였습니다. 자, 마스크 잘못 쓰는 사례들 정리해봤습니다. 야, 석승아, 꽃바람 쐬러 가자. 산책 가자고요? 가요, 선배. 근데 선배 마스크 안 해요? 야, 엘리베이터 잠깐 타. 밖에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 선배, 밥 먹으러 가요. 한시쯤 가자. 사람 없을 때. 지금 사람 너무 많아. 야, 근데 선배 마스크 또 왜 그렇게 썼어요? 이거? 나 비염이야. 숨 막혀서 안 돼. 담하고 너무 답답해. 아,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세가 안 꺾이냐? 그러니까 진짜 야, 내 마스크 왜 내리고 뒤치기를 해? 제 마스크 소중하니까요. 젖으면 안 되잖아요. 야, 석승아, 너 종혁이 못 봤어? 종혁이요? 오늘 화장이 안 보이던데? 자고 있나? 야, 근데 너 마스크가 왜 그 모양이야? 답답해서요.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못 봤어. 네, 뭐 좀 농담처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다 잘못된 사례들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밀폐 공간에선 마스크 필수죠. 그리고 야외라고 해도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선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마스크로 입만 가리고 코는 가리지 않는 행동 역시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코로도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에서 나온 콧물 등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벗고 재채기 하거나 기침하는 거 정말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건 나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유도 큽니다. 내 마스크 젖는 거 싫다고 마스크 벗고 재채기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요. 마스크는 턱 보호대가 아닙니다. 패션 아이템도 당연히 아닙니다. 도대체 마스크를 굳이 왜 턱에 걸치고 다니는 건지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턱이 소중해서일까요? 자, 모두가 힘듭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면 숨도 차고 덥습니다. 땀도 나고요. 자, 그렇지만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해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우리 모두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 그리고 해외 소식 등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지속, 수도권 신규 지역 감염 22명. 네, 근데 조 반장은 모든 꽁트에 다 등장하네요. 그때 신 반장하고도 찍었죠, 최 반장하고도 찍었죠. 연기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연기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국장 어떻게 이번에 연습하라고 하는 건가? 학원비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학원 만능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제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게 지금 가정의 식구들이 댓글들로 네. 연기력 향상을 응원합니다. 네. 네, JTBC 기자 되려면 연기 학원은 필수. 네. 뭐 이런 근데 아까 댓글들을. 한참 산책 가고 싶어하는 나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건 아니지 않아요? 지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면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6시 1분입니다. 이제 국회 상황을 잠깐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의 움직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아까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마는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오늘 본회의 때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장도 내정된 상태죠. 저희도 아까 그 속보로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6명 상임위원장에 대한 명단은 그 본회의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의총에서 공개가 됐다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18개 상임위 모두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장이 원래 그런 거였죠. 네, 그런데 오늘 6개 최종적으로 이제 6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이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기로 결정이 난 건 아무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야당과의 좀 관계를 좀 고려해서 이제 6개 상임위를 결정이 난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상임위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제 발제 때 소개해드렸지만 법사위 등을 포함해서 6개입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내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재위원장에는 윤우덕, 그리고 외통위원장에는
이 5선에 송영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사실 5선이면 이미 뭐 위원장도 하고 남을 선수긴 그렇죠. 한데 네. 그동안 송영길 의원이 3, 4선 때 위원장을 안 했었기 때문에 뭐 우선적으로 이제 배려가 된 걸로 보이고 국방위에는 이제 국방위원장은 이제 육군 준장 출신의 민홍철 의원이고요. 그리고 산자위원장에는 이하경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여성 의원인데요. 이 3선의 한정혜 의원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추천이 되었고 본회의가 열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정확한 제사법위원장이 됐네요. 법제사법위원장,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윤호중 위원이 이제 내정이 됐고요. 자막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안 들어온 걸로 일단 보이죠? 일단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들은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항의 시위를 할 예정이고요. 본회의장 안에는 아마 전체는 안 들어갈 걸로 보이고 당 일부 지도부들만 들어가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서 좀 규탄 발언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가서 이제 오전에 얘기를 했듯이 뭐 이번에 이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거는 뭐 헌정사연담을 오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 발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만약에 지금 이제 최 반장 얘기대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또 김태년 원내대표 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국회를 연결해서요 또 본격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고 반장이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 좀 코로나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상황이 다시 들어오면요, 다시 이제 현장을 연결을 해보죠. 오늘 코로나 국내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보면요, 택배 업체에서 또 확진 사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근무했던 일용직 직원이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롯데택배 측은 판정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 동남권 물류센터 문을 닫고 확진자와 같은 날 근무했던 159명은 자가격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 8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날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단 감염 상황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지금 무기한이 연기된 상태잖아요. 지금 강화된 방역이요. 리치웨이 확진 사례가 169명이나 된다면서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확진 환자가 16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치웨이를 직접 방문했던 환자는 41명이고요. 이들의 접촉자가 128명인데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더 추가로 지금 들어온 속보들이 있는데 이건 뭐 내일 종합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정부 집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부 집계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내놓은 지금 뭐 추가 2명이 더 지금 돼 있는데. 본회의가 막 시작했다고 해서 그래요? 박병석 의장 얘기 들어보시죠. 사정이 있겠지만 코로나의 위기, 남북 관계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급박한 사정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심대하기만 합니다. 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결코 괴리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 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를 해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해 주십시오. 또한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원구성을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또 남북 관계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관련한 상임위를 빨리 선출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에 관련해서 뭐 특별한 별도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요. 자꾸 심의권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어질 것 같은데 조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다시 좀 본격적인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사일정을 올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재헌국회 이래 개원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반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의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가 그래 급하십니까? 국회는 운영해오던 룰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권력은 세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질수록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나누고 같이 공유할수록 훨씬 더 권력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에서 예외 없는 권력의 법칙이 우리 민주당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메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은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 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뭐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말씀하셨지만은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고도 무려 지금까지 350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간 45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350건이나 위헌 법률이 나오고 4년간
45건이나 위헌 법률이 나오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계자구 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체계자구 심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법사위원장 맡으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악용했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여러분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현재 상황을 좀 들어봤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범주 하에 있는 거고요. 글쎄요, 뭐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은 뭐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다음에 퇴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뭐 선출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 구체적인 그 상임위원장 명단까지도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코로나 얘기는 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얘기,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확진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는데 베이징도 지금 문제고요. 그 얘기는 내일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지속, 수도권 신규 지역 감염 22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일본 역사 왜곡 전시관 개관, 주한 일본 대사 초치로 잡았습니다. 어떤 거짓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거짓이 된다. 글쎄요, 요즘 일본을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군함도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관이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열고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시켰습니다. 과거 유네스코 공식 석상에서 징용 피해자를 기리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 정부가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역사 왜곡에 대해 항의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내 법원에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놓고 되려 경고를 하고 있죠. 거짓과 진실이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국회 상황은 좀 정리해서요. 내일 다시 한번 좀 다루는 걸로 합시다. 네. 왜 웃어요? 아닙니다. 좋아요? 네.